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유해의 교수가 7.3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 인해 제가 약 한 18일 동안 적반하장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8일 후에 유해의 교수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적반하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주옥 같은 논평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있죠. 바로 우파 최고의 농계 김진 상임 고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한 지 얼마 되셨죠? 한 4개월 됐습니다. 2월 15일 입당했습니다. 네, 2월 15일이요. 밖에서 보시던 자유한국당과 입당하고 나서 직접 느껴보신 이 자유한국당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긍정적인 면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당직이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예. 기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여하튼 많이 헝클어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당의 앞날을 걱정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네. 조금 제가 이제 실망을 한 것은 그리고 좀 약간 이 충격으로 받아들인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우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책임당원들이 지역 선관위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투표율이 18%라는 사실, 네. 20%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충격이었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장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 예.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참석한 것 아닌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다소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9명이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른바 이제 그 컷오프라고 하는 1차 예선에서 저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1차 예선은 책임당원들의 여론조사로 붙일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지도 경쟁인데 네. 그럼 저 같은 정치판에 새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은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른바 이제 불공평한 게임이죠. 네. 저는 당시도 당원들의 투표로 하자. 네. 당원들의 투표가 곤란하면 예를 들자면 전국위원회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의원이나 또는 원외위원장들 또는 전국위원회 이런 수백 명 정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네. 이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네. 1차 예선은. 네.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 한 2가지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거 3가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경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으로서는 정당이 집권을 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이고 정권을 이루면 야당이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적절히 견제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견제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출발점이다. 네. 지금 완전히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도 낮고 체제도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체제 정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 체제를 정비를 하는 시발점이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세력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괴멸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보수가 상당 부분 유권자를 잃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보수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이 중심 세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보수의 재건 여부가 달려 있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금 계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보수 세력이 한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진입한다.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주변에서 우리 상임 고문님께 나가보라고 아마 출마 권유하신 분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정말 중차대한 이 전당대회인데 두 가지가 있는 한번 출마를 안 하시고 한 이유가 참 궁금한데 혹시 뭐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좀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도 의욕은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한 40일 정도 이 그 국정 운영을 지켜보니까 기대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네. 그리고 역시 치명적인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 또는 뭐 중도 세력까지 포함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내지는 견제 세력과 문재인 정권 세력 간의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뭐 대결이랄까 대립이랄까 경쟁이랄까 이것은 본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권의 한 중반기 때쯤 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말을 듣는 그 이 시청자나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정말 이 문재인 정권과의 대회전 본격적인 어떤 그 최종적이며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런 면에서의 경쟁 내지는 대결의 시기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네네. 뭐 그 시기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이렇게 저 창고에 놔둬도 네네. 창고에 놔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네. 현실 정치판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좀 더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제가 최근에 그 서울 강남갑 지역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노른자주예요, 노른자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예, 보수의 예, 심장이라는 보수의 심장. 지역이죠. 네. 또 많은 또 국민들께서 정치 1번지라는 표현도 써주시는데 어쨌거나 보수의 심장 그 중요한 지역구를 맡았기 때문에 현실 정치판에서 일단은 그 현실 정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 그리고 제 스스로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저의 부족한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준비 과정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정 대변인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본격적인 대회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뭐 저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창고에 박아놔도 네. 그 예비군으로 박아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3년 후에 있을 문재인 정부와의 대회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기간 동안에 현실 정치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험하고 충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3년 후에 그 대회전을 기다리면서 우리 상임 고문님 제대로 멋진 역할 할 것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여전히 한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우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 것은 기저 효과 때문인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기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정권이나 또는 인물이 또는 어떤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가는 정권이나 또는 여러 정책이나 이런 세력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또 현재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근혜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됐다가 재판정에 나오는 장면 그리고 최순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윤화까지 자 그리고 우병우 수석 각종 재판들이 계속 연달아 열리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사태의 현재 진행형인 와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취임 초 그렇지 않아도 취임 초에는 국정 지지율이 높은 것이 상례인데 플러스 기저 효과 때문에 대단히 높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는 저희 당의 후보가 24%를 얻은 것은 그것은 유권자들이 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문재인 정권을 허락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상태에서 투표로 인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24%가 나온 것이고 이미 그 게임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미 그 게임은 끝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이 전화 여론조사를 받는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사람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국정 지지율 투표에서는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는 마음과 대통령 선거 때 투표장에 가서 대통령을 뽑는 마음의 무게는 다른 거죠. 한 절반 정도의 가벼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24%에서 절반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무런 어떤 그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봤을 때 대통령 선거는 끝났는데 40일 지났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철저하게 그 패배를 반성을 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의 개혁 프로그램을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아마 상당 부분 부족하게 느낄 겁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상임 고문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복잡한 세상이 참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참 기저효과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과거에 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현재 국정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저는 주시죠. 인물과 스타일과 제도라고 봅니다. 우선 유권자들은 정당이 변했냐 안 했느냐를 가장 먼저 인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많은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그 후보 등록 순서로 따지면 신상진, 홍준표 그리고 원유철 세 분이 대표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세 분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그분 하나만 가지고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자유한국당이라는 모습,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세 분을 다 평가할 땐 그래요. 자기만으로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의 변화의 충족도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예. 새 당대표가 중심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앞에 이제 전면적인 그런 리더로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도자가 팀을 잘 짜야 됩니다. 네. 자기가 부족한 예를 들자면 20% 30%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네. 이 팀을 잘 짜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는 70% 정도, 30%는 주변에 팀을 잘 짜서 그 새로운 인물 이제 뭐 최고위원들도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대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70% 외에 나머지 말이죠. 이 팀을 잘 짜서 당의 어떤 그 새로운 리더 진영을 갖춰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물 제도 스타일인데 제도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2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20%인데 이번에 8%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의 마음이 자유한국당에서 떠나갔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30대도 8%대고 40대도 뭐 11%가 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 심각한 수치인데. 자, 우리 정 대변인도 느끼시겠지만 이 20대, 30대, 40대의 마음을 가져오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가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타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느냐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정책,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무슨 저 좌파 정권 싸우고 무슨 저 종북 세력에 대한 척결 이런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뭐 애창곡만 맨날 불러봐야 노래방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아, 예. 노래방의 점수가. 노래방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신곡을 취입을 해야 됩니다. 아, 신곡. 너무 표현이 좋네요. 예. 신곡을 취입을 해야 돼요. 예. 신곡이란 건 뭐냐? 지금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SNS나 스타일이나 그런 면에서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선 저 뭐 그 드레스 복장 예. 복장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의 베스트 드레서 젊은 유권자들이 뽑는 베스트 드레서들이 예를 들자면 1위서부터 5위까지 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자유한국당에 있어야 됩니다.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패션도 좀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좀 패션도 또 따라가고. 네. 네? 물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래서 뭐 완전히 무슨 허리 완전히 딱 달라붙는 Y자의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감각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맞춰서 입거나 말이죠. 네. 아니면 이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복장. 네. 이런 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거 많이 따지거든요. 네. 젊은 유권자들은 그런 거.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당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매일매일 하는 그 지도부 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 디귿자 책상에 앉아서 디귿자 책상에 앉아서 쭉 이제 돌아가면서 제일 높은 사람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하는데 상당 부분 이제 미리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이거 읽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런데 물론 저 내용으로 보자면 나는 이제 같은 당원이니까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내용이 있고 좋은 컨텐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일반 20대, 30대, 40대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네. 그 컨텐츠를 일일이 다 들어서 문장 하나마다 새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런 회의나 발표가 아주 간략하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임팩트가 딱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분위기도 좀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 네.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 예를 들자면 뭐 불가피하게 그런 회의를 하더라도 가끔은 어떤 안희정 지사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스타일 같은 것으로 대학로 소극장 같은 이런 입체형 구조의 그런 공간에서 당 지도부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당의 정책이나 주요한 것을 설명한다든가 젊은이들한테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타운홀 미팅 내지는 소극장형 젊은 유권자와의 간담회 네. 뭐 이런 거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지도부 회의의 회의 형식과 발표 이런 스타일도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뭔가 그래서 요새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이런 세상인데 일일이 유권자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간편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스타일. 예. 그리고 저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만 저는 예를 들자면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노트북 컴퓨터 앞에다가 이 플래카드 비슷한 종이를 해서 이제 그 대통령 연설할 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한 회의장이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스타일로 의사 표현을 해야지. 네. 토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로 해야지. 그 국회 바깥에의 이 투쟁 스타일이나 운동권 스타일의 방식이나 방법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야당을 한다 하더라도 네. 예? 말로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청문할 때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1야당은 우린 보수고 정통 보수 세력이고 하여튼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듬직한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박성에 비해서 우리 정당의 경쟁력은 듬직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이제 스타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제도도 예. 이제는 예를 들자면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를 들자면 이 무슨 경선의 그 제1차 예선 컷오프라든가 또는 공천이라든가 우리 당이 사실상 이런 지금 중환자실에 오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공천 파동 때가 가장 큰 맞습니다. 계기 아닙니까? 저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대변인도 선의 피해자. 아무리 4년을 지역구에서 준비를 해도 네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이고 전근대적인 공천 방식을 해서 많은 지역구에서 뛰어왔던 특히 원외위원장들을 이렇게 좌절시켜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공천이 생명이고 또 여러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가 상식적인 제도가 개혁되고 완비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도면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당내 그런 체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물론 2, 3년 후에 예상되는 대회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 고문이 필요하지만 이런 분명한 어떤 당 변화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당의 위기 상황인데 이번에 결단을 내리셨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는데요. 현안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드 배치와 관계되어져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후 외환인데요. 특히 이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또 그 외교특보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합니까? 제가 2000년서부터 2003년까지 부시 행정부 때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미국이 행동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예를 들면 휙휙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이런 무슨 보트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적어도 항공모함이나 대형 이지스 구축함 같은 스타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은 겉으로는 미국이 한미 동맹이나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는 않을 겁니다. 네. 겉으로는 예를 들면 공동성명이라든가 또는 이런 기자회견 같은 데서 파국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 절대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당하지 않고 첫 번째 4년 임기를 잘 마치면 4년 동안 같이 가야 될 파트너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의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에 확실하게 자기의 의사라든가 자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못 박아 놓으려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드 문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문정인 특보를 일종의 바람잡이로 삼아가지고 자꾸 대북 대화 이 가능성을 열고 이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을 흐트러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와중에서 어쨌거나 하여튼 저 대북 대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문정인 바람잡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지금 백악관이 잘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속도의 브레이크를 거는 이 압박과 국제적인 공조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며, 다만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출 걸로 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역시 김진 상임 고문님께서 나와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적반하장이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적반하장에 나와주신 김진 상임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고 싶으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곳에 나오셔서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내지는 견제 세력과 문재인 정권 세력 간의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뭐 대결이랄까 대립이랄까 경쟁이랄까 이것은 본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권의 한 중반기 때쯤 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말을 듣는 이 시청자나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만약에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정말 이 문재인 정권과의 대회전 본격적인 어떤 최종적이며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런 면에서의 경쟁 내지는 대결의 시기가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네네. 뭐 그 시기를 위해서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이렇게 창고에 놔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실 정치판에 들어와서 현실 정치를 좀 더 몸으로 체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제가 최근에 서울 강남갑 지역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네, 노른자주예요, 노른자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심장이라는 지역이죠. 또 많은 또 국민들께서 정치 1번지라는 표현도 써주시는데, 어쨌거나 보수의 심장, 그 중요한 지역구를 맡았기 때문에 현실 정치판에서 일단은 그 현실 정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 그리고 제 스스로를 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보수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이 중심 세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보수의 재건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금 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보수 세력이 한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진입한다.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주변에서 우리 상임 고문님께 나가보라고 아마 출마 권유하신 분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두 가지 정말 중차대한 이 전당대회인데, 두 가지가 있는, 한번 출마를 안 하시고 한 이유가 참 궁금한데, 혹시 뭐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좀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도 의욕은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한 40일 정도 이 그 국정 운영을 지켜보니까 기대보다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네. 그리고 역시 치명적인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동안에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 또는 뭐 중도 세력까지 포함을 해서 의사 결정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의원이나 또는 원외 위원장들 또는 전국연회 이런 뭐 수백 명 정도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네. 이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네. 1차 예선은. 네. 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거 한 2가지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거 3가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경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뭐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으로서는 자, 정당이 집권을 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이고 정권을 이루면 야당이 되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적절히 견제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견제 정당,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출발점이다. 네. 지금 완전히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도 낮고 체제도 아직 정비가 좀 덜 돼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체제 정비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 체제를 정비를 하는 시발점이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세력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가 괴멸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보수가 상당 부분 유권자를 잃은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우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책임당원들이 지역 선관위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투표율이 18%라는 사실. 네. 20%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충격이었고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당대회장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장에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 예.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참석한 것 아닌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다소 여러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9명이 출마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른바 이제 그 컷오프라고 하는 1차 예선에서 저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런 1차 예선은 책임당원들의 여론조사로 붙일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지도 경쟁인데 네. 그럼 저 같은 정치판에 새로 뛰어들어온 사람들은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 이른바 이제 불공평한 게임이죠. 네. 저는 당시도 당원들의 투표로 하자. 네. 당원들의 투표가 곤란하면 예를 들자면 전국위원회 같은 적반하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유효의 교수가 7.3 전당대회에 출마함으로 인해 제가 약 한 18일 동안 적반하장을 대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8일 후에 유효의 교수가 다시 이 자리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적반하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주옥 같은 논평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있죠. 바로 우파 최고의 농계 김진 상임 고문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한 지 얼마 되셨죠? 한 4개월 됐습니다. 2월 15일 입당했습니다. 네, 2월 15일이요. 밖에서 보시던 자유한국당과 입당하고 나서 직접 느껴보신 이 자유한국당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긍정적인 면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당직이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예. 기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이제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여하튼 많이 헝클어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당의 앞날을 걱정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네. 조금 제가 이제 실망을 한 것은 그리고 좀 약간 이 충격으로 받아들인